듣거라 분이야. 내일 새벽 그 가마에는 내가 아니라 네가 탄다. 혹여라도 그 입을 열었다간 네 애미가 살아서 돌아올 곳은 이 땅 어디에도 없을 게다. 글쎄, 안동 땅에서 손꼽히는 부잣집 외동딸이 제 종년을 불러앉혀놓고는 이렇게 협박을 하지 뭡니까? 대체 무슨 혼담이 들어왔기에 제 몸종을 대신 보내려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여종은 어찌하여 눈물을 삼키고서 그 가마에 올랐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옛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경상도 안동 땅에 박진사댁이라 불리는 큰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논이 수십 마지기요. 영덕 바닷가의 염정까지 거느린 안동 일대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부잣집이었지요.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쌓여 있었고 장독대에는 해마다 담근 간장 된장 항아리가 줄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 박진사에게는 외동딸이 하나 있었으니 그 이름이 채영이었습니다. 백옥같이 고운 피부에 초승달을 누인 듯한 눈매, 앵두보다 붉은 입술을 타고난 탓에 안동장터에 나가기만 하면 지나가던 사내들이 발길을 멈추고 한 번씩 돌아볼 정도였지요. 그런데 하늘이 미모를 듬뿍 퍼주신 대신 심성은 인색하게 내려주셨는지 채영의 성깔머리는 안동을 통틀어도 따라올 자가 없을 만큼 사납고 고약했습니다. 하인을 부를 때면 이름 대신 턱짓으로 까딱거렸고 빨래에 주름 하나 잡혀 있으면 몸종에 뺨을 올려붙이는 것쯤은 예사로 여겼지요. 하루는 안채에 차를 올리던 몸종이 찬물을 살짝 식혀드렸다가 찻잔이 벽에 부딪혀 산산이 깨지는 꼴을 당했는데 채영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이 차냐? 빨래 헹군물이냐? 내년은 혀가 없어서 맛도 안 보고 들고 오느냐? 몸종이 바닥에 엎드려 이마를 조아렸지만 채영은 콧방귀도 뀌지 않고 고개를 돌려버렸지요. 채영의 어미는 채영이 5살 무렵에 병으로 세상을 떴습니다. 딸의 심성을 잡아줄 사람이 사라진 뒤로 박진사는 외동딸에게 못해주는 것이 없었고 채영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양한 채 깊숙이 앉아 군림하며 나날을 보냈지요. 채영의 곁에는 분이라는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분이는 박진사 댁에서 나고 자란 종이었습니다. 어미도 아비도 이 집의 종이었으니 분이의 팔자 역시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이지요. 나이는 채영과 같은 18이었으나 채영이 비단 이불 속에서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늘어지게 잠을 자는 동안 분이는 새벽 어스름도 채 거치기 전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나르고 밥을 짓고 안채에 차를 올렸습니다. 밤별이 하나둘 떠오를 때까지 쉬는 법이 없었지요. 그 세월이 몸 구석구석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고 양손목 안쪽에는 아궁이 불에 데인 오래된 화상 흉터가 불그스름하게 자리 잡고 있었지요. 왼쪽 어깨에는 채영에게 맞아 생긴 매질 자국이 저고리 속에 감춰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어미에게 배운 쪽풀 염색의 흔적인 푸르스름한 물이 늘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에게는 묘한 데가 하나 있었습니다. 구릿빛 피부와 거친 손 아래로 이목구비만큼은 빼어나게 반듯했지요. 맑고 또렷한 눈매에 갸름한 턱선이 해탄 피부 아래서도 감추기 어려울 만큼 뚜렷했습니다. 하루는 행랑채 앞에서 하인 둘이 빨래를 짜며 수군거렸지요. 아니, 분이를 비단 입히고 족두리 씌워 놓으면 아씨인지 종년인지 누가 구분하겠나? 쉿, 입 조심해. 그 말이 안채까지 들어가면 분이가 또 매를 맞을 게야. 하필이면 바로 그 말이 채영의 귀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분이의 고난은 한층 더 깊어졌지요. 채영은 분이를 볼 때마다 까닭 모를 불쾌함이 치밀었습니다. 천한 종년이 감히 자신과 닮은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채영에게는 이를 가는 모욕이었지요. 하루는 빨래를 들고 안채로 들어선 분이를 채영이 불러 세웠습니다. 이리 와봐라, 분이야. 분이가 빨래 광주리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이자 채영이 분이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려 얼굴을 이리저리 돌려보았지요.
내 꼴을 좀 봐라. 종년 주제에 어디서 눈매가 그 모양이냐. 꼴 보기 싫으니 앞으로 내 앞에서는 고개를 들지 마라. 분이는 그 말에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면 눈을 꾹 감아 삼켰고 억울함이 목끝까지 치밀면 입술을 깨물어 다스렸지요. 행랑채에 사는 어미와 아비의 종문서가 박진사 손에 쥐어져 있는 한 도망칠 수도 반항할 수도 없다는 것을 분이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마당 귀퉁이 매화나무에서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안채까지 흘러드는 날이었지요. 오후에 갓을 반듯하게 쓴 중인 하나가 박진사댁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중매를 업으로 삼는 자였습니다. 사랑채에서 한참 이야기를 나눈 뒤 저녁 무렵 박진사가 채영을 불러들였지요. 채영아, 영주 근처에 서준학이라는 선비한테서 혼담이 들어왔다. 집안이 사대 전까지 종산품 벼슬을 배출한 명문이고 오훈장이라는 분이 이번 과거에 반드시 급제할 인물이라 보증까지 서셨더구나. 한번 생각해 보아라. 채영은 처음에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혼담이라면 을에 번듯한 기와집에 재물이 넉넉한 도령을 떠올렸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다음 말이 채영의 얼굴빛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다만 지금은 가세가 기울어 기와 한 장 없는 초가에서 살고 있다더구나. 허나 장래가 있는 선비니. 아버지. 채영이 박진사의 말을 잘랐습니다. 눈이 치켜 올라가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소녀더러 기와도 없는 산골 거지한테 시집을 가라 하시옵니까? 명주 대신 삼배를 두르고 수라상 대신 보리밥을 먹으란 말씀이시옵니까? 박진사가 난처한 기색으로 장래를 이야기했지만 채영의 귀에는 한마디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채영은 치마를 거두고 사랑채를 나서며 문을 거칠게 닫아버렸지요. 그날 밤 채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서성이다가 다시 드러눕기를 몇 번이나 되풀이했지요. 눈을 감으면 허름한 초가지붕에 갈라진 흙담이 떠올랐고 잡풀 무성한 마당에 자신이 앉아 보리밥을 먹는 꼴이 그려졌습니다. 내가 그런 데를 간다고? 안동 박진사 외동딸이? 채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창호지 문 너머로 행랑채 쪽에 희미한 불빛이 눈에 들어왔지요. 분이가 아직 잠들지 않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불빛을 바라보던 채영의 눈이 가늘게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채영의 머릿속에 독사보다 교활한 생각 하나가 또아리를 틀었지요. 분이를 대신 보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채영의 입가에 천천히 웃음이 번졌습니다. 분이는 얼굴 윤곽이 자신과 닮았고 서준학이라는 선비는 안동에 와본 적이 없으니 채영의 얼굴을 알 리가 없었지요. 혼례 당일 족두리에 두꺼운 너울을 씌우고 연지곤지를 두텁게 바르면 누가 아씨인지 종년인지 가려낼 수 있겠느냐는 계산이었습니다. 안동에서 영주 산골까지 거리도 멀어 양측에 왕래가 없었으니 들통날 일은 만에 하나도 없다고 채영은 확신했지요. 다음날 동이 트기도 전에 채영은 분이를 안채로 불러들였습니다. 분이는 영문도 모르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가 채영과 눈이 마주쳤지요. 평소와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뱀이 제 먹이를 이미 정해놓고 느긋하게 바라보는 듯한 차갑고도 느글느글한 눈빛에 분이는 등줄기로 소름이 기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채영이 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분이야, 내가 나 대신 가마에 타거라. 분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말뜻은 헤아려졌으나 가슴이 도저히 받아들이질 않았지요. 두 눈을 크게 뜨고 채영을 바라보는 분이에게 채영은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한 사람의 태도로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왜 기와 한 장 없는 산골 거지한테 시집을 가느냐? 내 얼굴이 나를 닮았다 하지 않았더냐? 너울 쓰고 연지곤지 두텁게 바르면 저 먼 산골 선비가 어찌 알겠느냐? 분이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바닥이 꺼지는 듯한 느낌에 손끝이 차갑게 저려왔지요. 분이는 떨리는 목소리를 겨우 끌어올렸습니다. 아씨, 그것은 아니되옵니다.
소녀가 어찌 감히 아시 행세를 하며 가마에 오를 수 있겠사옵니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채영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와 분이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지요. 찰싹하는 소리가 방안을 갈랐고 분이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채영은 분이의 턱을 손가락으로 틀어 올리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감히 종년 주제에 안 된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느냐? 채영은 방 한쪽에 놓인 작은 함을 열더니 종이 한 장을 꺼내 분이의 눈앞에 펼쳐 보였지요. 분이 어미와 아비의 종문서였습니다. 채영이 그 종문서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이 종문서 안동 장시댁에 넘기면 어찌 되는지 너도 알겠지? 장시댁 소금밭이 얼마나 독한 곳인지 들어간 종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리를 내가 들어본 적 있더냐? 분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안동 장시댁 소금밭이라면 이미 허리가 굽고 기력이 쇠한 어미와 아비가 버틸 수 있는 곳이 아니었지요. 그곳에 팔려간다는 것은 곧 죽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분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채영은 그 눈물을 내려다보면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울 것 없다. 어차피 내 같은 종년이 어디 가서 시집을 가보겠느냐. 선비서방을 얻게 해주는 셈이니 오히려 내게 절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겠느냐. 분이는 바닥에 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렸으나 더 이상 소리는 내지 않았지요. 머릿속에 어미의 굽은 허리가, 아비의 절름거리는 걸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분이는 떨리는 입술 사이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채영의 입꼬리가 만족스럽게 올라갔지요. 잘 생각했다. 혼례는 보름 뒤니 그 전에 누구에게도 입을 열면 내 애미 아비가 어찌 되는지 내가 잘 알겠지? 그날 밤 분이는 행랑채 마루 끝에 홀로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촘촘히 박힌 봄밤 하늘은 아무 말이 없었지요. 행랑채 안쪽에서 어미의 기침소리가 가늘게 들려왔고 마구간 쪽에서는 아비가 말에게 여물을 주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습니다. 분이는 그 소리들을 귀에 꾹꾹 눌러 담았지요. 내일이면 이 소리들을 다시는 듣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쥐어짜이듯 아렸습니다. 그때 행랑채 안에서 어미가 기척을 느꼈는지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지요. 분아, 이 밤에 왜 밖에 나와 앉았느냐? 이슬 맞으면 몸이 상한다. 분이는 돌아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어무이, 별이 좋아서 잠깐 나와본 것이옵니다. 들어가 주무시옵소서. 어미는 분이를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내 목소리가 왜 그러느냐? 울었더냐? 아니옵니다, 어무이. 바람이 차서 코끝이 시려운 것뿐이옵니다. 어미는 미심쩍은 눈으로 분이를 한 번 더 바라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분이는 어미가 문을 닫는 소리를 듣고서야 참았던 눈물을 소리 없이 흘렸지요. 바람이 처마 끝을 조용히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분이는 그 바람 속에서 눈물을 훔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미와 아비를 지켜야 한다고 말이지요. 혼례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안채는 이른 새벽부터 분주했지요. 친모가 혼례복을 손질하고 몸종들이 연지와 곤지를 갈며 신부 단장을 준비했습니다. 그 분주함 속에서 정작 가마에 오를 분이는 구석에 홀로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채영이 나타났습니다. 분이의 머리를 제 손으로 틀어 올려 족두리를 씌우고 연지를 찍어 분이의 뺨에 두텁게 발랐지요. 그 손길이 어찌나 거칠고 무심한지 마치 장에 내다 팔 물건을 꾸미는 것 같았습니다. 채영은 분이를 한 발짝 물러서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됐다. 쓸만하구나. 저 먼 산골 선비 눈에는 내가 양반 아씨로 보일 게다. 분이는 동경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단 혼례복에 족두리를 쓰고 연지곤지를 바른 얼굴이 낯설었지요. 평생 3배만 걸쳤던 몸에 비단이 닿으니 간지러운 것인지
무거운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채영이 나가려다 문 앞에서 돌아서며 한마디를 던졌지요. 가서 평생 보리밥이나 먹으며 살아라. 종년 팔자의 선비서방이면 과분한 줄 알아라. 분이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가에 맺힌 눈물만큼은 아무리 두텁게 바른 연지로도 감출 수가 없었지요. 가마가 대문 앞에 놓였습니다. 가마꾼들이 어깨에 채비를 하는 사이 분이는 두꺼운 너울 너머로 고개를 돌렸지요. 행랑채 문 앞에 어미가 서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눈이 침침한 어미는 너울 속의 분이를 알아보았는지 두 손을 가슴팍에 모아쥔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어미 뒤에서 아비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들먹이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요. 어미 품으로 달려가 매달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분이는 그 모든 감정을 가슴 깊이 짓눌러 삼키고 가마 안으로 몸을 실었지요. 가마의 문이 닫히자 세상이 좁아졌습니다. 비단 장막 사이로 박진사댁 기와지붕이 점점 멀어지고 어미의 흐느낌이 바람에 실려 희미해졌지요. 가마는 안동을 벗어나 영주로 향하는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덜컹거리는 가마 안에서 분이는 무릎 위에 놓인 제 두 손을 내려다보았지요. 갈라진 손마디, 화상 흉터가 남은 손목, 쪽풀물이 밴 손톱이었습니다. 아씨의 손이 아니라 종년의 손이 분명했지요. 분이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 손으로 살아남겠다고, 어떤 곳에 떨어지더라도 이 손으로 버텨내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지요. 봄바람이 가마의 장막 틈으로 가늘게 스며들었습니다. 산길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살구꽃 향기와 흙내음이 뒤섞여 있었지요. 분이는 눈을 감고 그 바람에 잠시 기댔습니다. 하늘이 이 길을 허락하신 것이라면 끝이 어디든 가보는 수밖에 없었지요. 가마가 멈춘 곳은 분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허름한 곳이었습니다. 안동을 벗어나 산길을 한참이나 달려 도착한 서준학댁은 기와 한 장 없이 볏짚으로 지붕을 인 초가집이었지요. 담장은 군데군데 허물어져 안이 훤히 들여다보였고 대문이라 해봐야 삐걱거리는 나무 문짝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마당에는 자풀이 무릎까지 차올라 있었고 처마 끝에 묵은 거미줄이 바람에 하늘거리고 있었지요. 가마에서 내린 분이는 너울 너머로 그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진사 댁에서 비록 종년의 신세로 살았지만 그래도 넓은 기와 집안에서 따뜻한 온돌방이 있었고 곳간에는 쌀이 넘쳤고 장독대에는 항아리가 줄지어 있었지요. 그런데 앞으로 살아가야 할 곳이 이 허름한 초가라니 분이의 마음 깊은 곳에 차가운 두려움이 서리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삐걱거리는 대문이 안쪽에서 천천히 열리더니 한 사내가 걸어 나왔지요. 서준학이었습니다. 낡은 백목 도포에 해진갓을 쓰고 있었으나 걸음걸이만큼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이마가 넓었으며 뺨이 약간 야위어 끼니를 거르는 날이 잦았음을 짐작해 했지요. 그러나 분이의 시선을 붙잡은 것은 그 눈빛이었습니다. 맑고 깊은 눈이 가난을 부끄러워하는 기색 없이 똑바로 분이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가난이 몸에 배어 있으면서도 그것에 주눅 들지 않는 사람에게서만 풍기는 고요하고 단단한 기품이 서준학의 온몸에서 배어나왔습니다. 서준학은 분이 앞에 서서 조용히 허리를 숙이며 입을 열었지요. 먼 길이었을 터인데 어서 들어오시오. 방에 군부를 넣어두었소. 분이는 그 말에 발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군부를 넣어두었다는 말이었지요. 누군가 자신이 오기 전에 미리 방을 데워놓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진사 댁에서 18해를 살면서 분이를 위해 군부를 넣어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지요. 분이가 늘 남을 위해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쪽이었지 누군가 분이를 위해 불을 지펴준 적은 생애 처음이었습니다. 분이는 너울 뒤에서 눈을 크게 떴다가 황급히 내리깔았지요. 코끝이 시큰해지는 것을 간신히 눌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살림살이는 과연 소박했습니다.
방 안에는 책이 켜켜이 쌓여 있었고 벽에는 먹으로 쓴 글귀가 한 폭 걸려 있었지요. 부엌을 들여다보니 작은 솥 하나가 걸려 있었고 곡간을 열어보니 쌀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장독대에는 간장 항아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이 가난하되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요. 마루에는 먼지 한 점 없이 걸레질이 되어 있었고 부엌 솥뚜껑은 반질반질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부지런히 쓸고 닦은 흔적이 역력했지요. 분이는 이 집의 살림을 혼자서 꾸려온 사람이 누구인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기척이 들리더니 문이 스르르 열렸지요. 서준하게 어미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나왔습니다. 허리가 굽고 삼배 저고리에 무명 치마 차림이 수수했지만 단정했지요. 어미의 눈은 침침하여 분이의 얼굴을 또렷이 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너울 너머의 분이를 향해 눈을 가늘게 뜨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살짝 갸웃거렸지요. 어서 오너라. 먼 길 왔으니 우선 자리에 앉아 쉬어라.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분이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며느리를 처음 보는 날카로운 심사 대신 먼 길을 온 사람을 맞이하는 소박한 반가움이 묻어 있었지요. 분이는 그 눈빛에 마음의 한 귀퉁이가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미가 분이를 안방으로 들이며 자리를 내주었지요. 분이가 조심조심 방 안으로 들어서는데 어미가 문득 고개를 갸웃거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 걸음이 참 조심스럽구나. 남의 눈치를 많이 본 걸음이야. 분이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눈이 침침한 어미가 발소리만으로 그것을 알아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요. 분이는 제 발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과연 그랬습니다. 박진사 댁에서 18회를 종으로 살면서 발소리를 내면 꾸지람을 들었고 기척이 크면 매질을 당했지요. 그래서 분이의 걸음은 언제나 살금살금 제 존재를 지우듯 조심스러웠습니다. 그것을 이 눈 어두운 어미가 단번에 읽어낸 것이었지요. 분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들키는 것은 아닌가, 종년인 것이 발각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쳤지요. 그러나 어미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 안으로 분이를 들이고는 이불을 펴주며 말했지요. 길에서 고단했을 터이니 먼저 좀 쉬어라. 저녁에 밥을 차려줄 테니. 그 말투가 어찌나 담담하고 자연스러운지 마치 원래 이 집에 살던 식구를 맞는 것 같았습니다. 분이는 이불 위에 앉아 멍하니 방 안을 둘러보았지요. 벽에 걸린 글귀 켜켜이 쌓인 책, 방구석에 가지런히 놓인 벼루와 먹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고 누추한 방이었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성품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지요. 그날 저녁 서준학 댁의 저녁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 시래기나물 한 접시가 전부였지요. 박진사 댁 안채에서는 매일 반찬이 12가지씩 올라가고 계절마다 별미가 바뀌었으니 그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상이었습니다. 서준학이 마루에 상을 놓고 분이를 불렀지요. 부인, 밥상을 차렸소. 나오시오. 분이는 부엌에서 나와 밥상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앉질 못했지요. 두 다리가 굳은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상 앞에 앉는다는 것이 분이에게는 너무도 낯선 일이었기 때문이었지요. 박진사 댁에서 분이는 단 한 번도 밥상 앞에 앉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안채 식구들이 밥을 먹는 동안 분이는 부엌 구석 아궁이 옆에 쪼그려 앉아 찬밥에 된장 한 숟갈을 비벼 허겁지겁 입에 넣었지요. 그것도 채영의 눈에 띄지 않도록 등을 돌리고 후다닥 먹어 치워야 했습니다. 한 번은 채영이 부엌에 들어왔다가 분이가 밥을 먹는 것을 보고는 버럭 소리를 지른 적이 있었지요. 종년이 앉아서 밥을 먹어? 서서 먹어라, 서서. 앉을 자격도 없는 것이. 그 뒤로 분이는 서서 밥을 먹었습니다. 부엌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밥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후루룩 삼키듯 먹었지요. 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분이에게 사치가 아니라
자격의 문제였습니다. 종년인 자신에게는 밥상 앞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 18회 동안 몸으로 배워온 것이었지요. 그래서 지금 이 밥상 앞에서 분이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준학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지요. 부인, 왜 서 계시오? 어서 앉으시오. 분이는 입술을 달싹거렸으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치마 위에서 꼭 쥐고 밥상과 자리를 번갈아 바라보기만 했지요. 양반 아씨 행세를 하는 몸이니 당연히 앉아야 하는 것인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18회 동안 몸에 새겨진 습관이 다리를 붙잡고 있었지요. 그때 안방에서 지팡이 짚는 소리가 또각또각 들려오더니 어미가 나왔습니다. 어미는 침침한 눈으로 밥상 앞에 서 있는 분이를 올려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분이의 손을 잡았지요. 주름지고 마른 손이 분이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분이를 자리에 앉혔지요. 이 집에서는 밥은 앉아서 먹는 것이다. 그 한마디가 분이의 가슴 한복판을 울렸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말이었지요. 대단한 위로도 거창한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서서 밥을 먹어온 분이에게 앉아서 먹으라는 그 말은 세상 그 어떤 말보다 크고 무겁게 가슴 안으로 파고들었지요. 분이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요. 보리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목이 메어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된장국을 한 모금 마셨지요.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맛이었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지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들킬까봐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서준학은 분이에게 억지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밥을 먹으며 가끔 분이의 빈 그릇 쪽을 살피다가 된장국을 한 국자 더 떠서 분이의 가릇에 놓아주었지요. 어미는 분이의 밥그릇을 들여다보며 시래기나 물을 분이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먼 길 왔으니 배가 고팠을 터이다. 분이는 고개만 끄덕였지요. 목소리를 내면 울음이 튀어나올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밥상을 물리고 난 뒤 분이는 자연스레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지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그릇을 닦는 분이의 눈앞에 오늘 하루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에서 나온 분이는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봄밤 하늘에 별이 가득했지요. 행랑채 마루에서 올려다보던 별과 같은 별이었으나 오늘 밤의 별은 어딘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뒤에서 서준학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부인, 밤바람이 차오. 안으로 들어오시오. 분이가 돌아보니 서준학이 마루에 앉아 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등잔불 아래에서 책장을 넘기는 서준학의 옆모습이 분이의 눈에 들어왔지요. 낡은 도포 소매가 해져 있었고 등잔의 기름도 넉넉하지 않은지 불빛이 가물거렸지만 책을 읽는 서준학의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분이는 조심스럽게 마루 끝에 걸터 앉았지요. 서준학과는 한 사람이 들어갈 만큼의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가까이 앉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봄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며 지나갔고 어디선가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준학이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지요. 부인, 이 집이 누추하여 놀랐을 것이오. 미안하오. 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심이었지요. 누추한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이 누추한 집에서 처음 느끼는 것들이 분이를 놀라게 한 것이었습니다. 미리 넣어둔 군불, 앉으라는 밥상, 억지로 말을 걸지 않는 조용한 배려, 박진사 댁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이 이 허름한 초가집에는 있었지요. 아니옵니다, 서방님. 소녀는 이 집이 좋사옵니다. 분이는 입 밖으로 나온 자신의 말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지요. 기와 한 장 없는 초가집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분이는 이 집 마루에 앉아있는 지금 이 순간이 편안했습니다. 매질이 날아올까 움츠릴 필요가 없었고 숨소리가 크다고 꾸지람을 들을 일도 없었지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숨을 죽이지 않아도 되는 이 고요함이 분이에게는 태어나 처음 맡아보는 공기 같았습니다.
서준학은 분이의 말에 잠깐 책에서 눈을 들어 분이를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짧게 웃었습니다. 그리 말해주니 고맙소. 그 웃음이 등잔불에 비쳐 부드러웠습니다. 분이는 황급히 시선을 내리깔았지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두려움과는 다른 종류의 두근거림이었지요. 이튿날 새벽 분이는 눈을 떴습니다. 박진사 댁에서 몸에 밴 습관이 저절로 분이를 일으켜 세웠지요.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은 18회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은 분이의 일과였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간 분이는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부싯돌을 쳤지요. 탁탁 탁탁 익숙한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고 마른 솔잎에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장작을 넣자 아궁이 안에서 불이 활활 살아났지요. 분이는 솥에 물을 붓고 쌀을 씻었습니다. 쌀이 얼마 남지 않았지요. 분이는 보리를 더 섞어 밥을 지었습니다. 밥이 뜸을 들이는 동안 분이는 장독대로 나가 된장을 퍼왔지요. 부엌 한쪽에 말린 무가 몇 개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잘게 썰어 넣어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마당 구석에 쑥이 올라와 있는 것이 눈에 띄었지요. 분이는 쑥을 한 움큼 뜯어다 데쳐서 나물을 무쳤습니다. 밥상이 차려진 것은 해가 마루 끝까지 비쳐들 무렵이었지요. 서준학이 방에서 나와 밥상을 보더니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이것을 부인이 다 차렸소? 예, 서방님. 변변치 않사옵니다. 서준학은 밥상 위의 그릇들을 하나하나 살피며 입을 열었지요. 아니요, 변변치 않다니요. 쑥나물까지 무쳤소? 우리 집에 이리 반찬이 많이 올라온 것은 처음이요. 서준학의 목소리에 놀라움과 함께 고마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미가 지팡이를 짚고 나와 밥상에 앉으며 된장국 냄새를 맡더니 환하게 웃었지요. 아이고, 이 국 냄새 좀 봐라. 내가 끓이는 된장국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구나. 손맛이 보통이 아니여. 분이는 고개를 숙여 보였습니다. 칭찬이라는 것을 어찌 받아야 하는지 몰라 어색했지요. 박진사 댁에서 분이가 아무리 맛있게 밥을 지어도 돌아오는 것은 체형의 트집뿐이었습니다. 국이 싱거우면 싱겁다고 짜면 짜다고 맛이 딱 맞아도 늘 뭔가 하나 잡아내어 면박을 주곤 했지요. 그런데 이 초가집에서는 쑥나물 하나에 저리도 기뻐하고 된장국 한 그릇에 저렇게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분이는 밥을 먹으면서 슬그머니 서준학과 어미를 번갈아 살폈지요. 서준학은 밥을 먹으며 분이에게 억지로 말을 걸지 않았고 어미는 분이의 빈 그릇을 살피다가 쑥나물을 조용히 분이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박진사 댁에서 늘 눈치를 보며 허겁지겁 삼키던 밥과는 전혀 다른 밥상이었지요. 분이는 보리밥 한 수를 입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이 가난한 초가집의 밥상이 왜 이리 따뜻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이지요. 밥상을 물린 뒤 분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당에서 서준학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어머니, 오늘은 바람이 따뜻하니 마루에서 좀 쉬시오. 그래, 내 말대로 하마. 오늘따라 볕이 좋구나. 어미가 마루에 앉고 서준학이 방으로 들어가 책을 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이는 설거지를 하면서 그 소리들을 귀에 담았지요. 봄볕이 마당 위에 따사롭게 내려앉았고 바람이 분이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분이는 눈을 감고 그 벽과 바람을 온몸으로 받았지요. 박진사 댁에서는 한 번도 이렇게 가만히 서서 볕을 쬐은 적이 없었습니다. 늘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했고 잠시라도 멈추면 게으르다고 매질이 날아왔지요. 그런데 이 초가집에서는 아무도 분이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부엌 문턱에 기대어 선 채로 생애 처음 맡아보는 평온함을 조심스럽게 들이마셨습니다. 혼례를 치르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분이는 초가집에 물이 드는 것처럼 조금씩 이 집에 스며들기 시작했지요. 아침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찍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마당을 쓸고 된장을 풀어 국을 끓였습니다. 박진사 댁에서 18회 동안 몸에 익힌 살림솜씨가 고스란히 이 초가집
구석구석에 베어들기 시작한 것이지요. 무릎까지 차올랐던 마당의 자풀이 하나씩 뽑혀나가고 삐걱거리던 대문짝에 기름이 먹혀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처마 끝에 덕지덕지 붙었던 거미줄이 거치고 오래 묵어있기가 낀 장독대가 깨끗이 닦였지요. 부엌 솥뚜껑은 반질반질하게 윤이 났고 마루 위에는 티끌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지요. 어미가 마루에 앉아 볕을 쬐다가 마당을 둘러보더니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냐? 마당에서 흙냄새가 나는구나. 자풀을 다 뽑았단 말이냐? 어미는 눈이 침침하여 마당이 어떻게 변했는지 또렷이 보지는 못했지만 풀 썩는 냄새가 사라지고 매능 냄새가 올라오는 것으로 마당이 깨끗해졌음을 단번에 알아챈 것이었지요. 어미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온 뒤로 이 집에서 나는 냄새가 달라졌구나. 분이는 그 말에 고개를 숙여 보였습니다. 칭찬을 받는 것이 여전히 어색했지요. 그러나 가슴 안쪽이 은근하게 따뜻해지는 것만큼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서준학도 집안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요. 아침에 방문을 열면 마루가 깨끗이 닦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먹이 갈려 있었으며 부엌에서 된장국 끓는 구수한 냄새가 방안까지 흘러들었습니다. 서준학은 그것을 매번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지요. 밥상이 차려질 때마다 짧게 그러나 빠뜨리지 않고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고맙소, 부인. 분이는 그 두 글자에 매번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박진사 댁에서는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밥을 지으면 당연한 것이었고 빨래를 하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으며 마당을 쓸면 종년 노릇을 한 것일 뿐이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보리밥 한 그릇에도 고맙다 했고 된장국 한 사발에도 고맙다 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분이가 빨래를 걷어 안으로 들이다가 마루 위에 놓인 서준학의 도포를 보았지요. 낡은 백목 도포였는데 왼쪽 소매 끝이 해져서 실이 풀려 나와 있었습니다. 분이는 도포를 들어 올려 해진 부분을 살폈지요. 꿰매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천이 닳아 구멍이 난 것이었습니다. 헝겊을 덧대야 했지요. 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부엌 한쪽에 두었던 제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박진사 댁에서 가져온 몇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지요. 쪽풀 한 줌, 바늘 하나, 그리고 실패에 감긴 실 몇 올이 전부였습니다. 분이가 이 집에 올 때 가져온 것이라고는 그것뿐이었지요. 분이는 쪽풀을 물에 풀어 실을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미에게 배운 솜씨였지요. 분이의 어미는 안채 부엌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틈만 나면 쪽풀과 치자, 소목 같은 천연 염료를 다루었고 그 솜씨를 어린 분이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쪽풀을 물에 담가 이틀을 우려내고 잿물을 섞어 빛깔을 잡고 실을 넣어 물을 들이는 법을 분이는 어미의 무릎 앞에서 눈으로 배우고 손으로 익혔지요. 쪽빛으로 물든 실이 마르는 동안 분이는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도포에 해진 소매에 헝겊을 대고 그 위에 쪽빛 실로 술을 놓았지요. 바늘 끝이 천이를 오가며 작은 매화 한 송이가 피어났습니다. 꽃잎 하나하나가 가지런하고 수실의 결이 반듯하여 헝겊을 덧댄 자리가 도리어 본래부터 있었던 장식처럼 자연스러웠지요. 이튿날 아침 서준학이 마루에서 도포를 들어 올리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해져서 실이 풀려나왔던 소매자락이 감쪽같이 고쳐져 있었고 그 자리에 쪽빛으로 수놓은 작은 매화가 한 송이 피어 있었지요. 서준학은 한참 동안 그 수를 들여다보더니 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부인, 이것을 부인이 하셨소? 분이는 혹시 주제넘은 짓이었나 싶어 움츠러들며 고개를 숙였지요. 소녀가 외람되이 손을 대싸웁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아니요. 서준학이 분이의 말을 끊었습니다. 서준학은 소매 끝의 술을 다시 한번 살피며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이런 솜씨는 처음 보오. 이 실빛깔이 보통이 아닌데 부인이 직접 물을 들인 것이오? 분이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준학의 눈에 놀라움이 떠올랐지요.
분이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톱 밑에 쪽풀 물이 푸르스름하게 배어 있었지요. 양반 아씨의 손에는 결코 있을 수 없는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준학은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도포를 고이 접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고맙소, 부인. 잘 입겠소. 분이는 서준학이 돌아선 뒤에야 제 손톱을 내려다보았지요. 쪽빈 물이 빠지지 않는 손톱이었습니다. 아씨의 손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흔적이라는 것을 분이도 알고 있었지요. 가슴이 철렁했으나 서준학이 아무것도 묻지 않은 것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봄이 깊어가면서 분이는 마당 한쪽의 작은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자풀을 걷어내고 흙을 뒤집어 고른 뒤 산기슭에서 캐온 약초 몇 포기를 심었지요. 쑥, 질경이, 도라지, 더덕 어미가 가르쳐준 약초들이었습니다. 어미는 늘 말했지요. 약방에 돈 줄 일 없다. 산에 올라 눈을 크게 뜨면 약은 어디에나 있는 것이니라 하고 말입니다. 분이가 약초밭에 물을 주고 있을 때 서준학이 책을 들고 마당으로 나오다가 발을 멈추었지요. 마당 구석에 반듯하게 줄을 맞춰 심어진 약초들을 보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부인, 이것이 다 약초요? 예, 서방님. 쑥은 뜸을 뜨거나 배앓이에 달여 마시면 좋고 질경이는 기침에 쓰고 도라지는 목이 아플 때 쓰옵니다. 분이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기운이 실렸지요. 약초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분이의 눈빛이 또렷해지고 목소리가 맑아졌습니다. 서준학은 약초밭 앞에 쪼그려 앉으며 물었지요. 이것은 어디서 배웠소? 소녀의 어무이가 가르쳐 주셨사옵니다.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말리고 다리는 법을 어릴 적부터 배웠사옵니다. 서준학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초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분이가 질경이 잎을 들어 올리며 말을 이었지요. 이 질경이는 잎이 두꺼운 것이 약효가 좋사옵니다. 너무 어린 잎은 힘이 약하고 늙은 잎은 쓴맛이 강하옵니다. 이렇게 손가락 3마디쯤 되는 것이 딱 좋사옵니다. 서준학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부인이 나에게 글을 가르쳐 줄 수도 있겠소. 나는 책 속의 글만 알지 풀 한 포기의 이름도 모르오. 분이는 그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지요. 서준학의 얼굴에 놀림이나 비웃음은 한 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감탄하는 눈빛이었지요. 분이는 당황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양반 선비가 종년에게 가르침을 청하다니 분이의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소녀가 어찌 감히 서방님께 가르침을 드리겠사옵니까? 서준학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는 것을 나누는데 감이라는 말이 왜 필요하오? 부인이 약초를 알고 내가 그를 아는 것이 무엇이 다르겠소? 분이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지요. 가슴 어딘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으나 그것이 무엇인지 이름 붙일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 사람 앞에서는 자신이 아는 것을 말해도 된다는 것이 분이에게는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지요.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었습니다. 저녁 밥상을 물리고 서준학이 안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지요. 분이가 방 안으로 들어와 등잔에 기름을 갈아 넣고 있었습니다. 서준학은 책장을 넘기다가 묵직한 책 한 권을 책상 옆으로 밀어놓으려 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서준학이 책을 옆으로 밀면서 팔을 불쑥 뻗었지요. 분이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두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옆으로 돌리며 어깨를 웅크렸지요. 마치 날아오는 매를 피하듯 온몸이 단단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고 숨이 멎는 것 같았지요. 한 박자, 두 박자가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매질도 고함도 찻잔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분이가 조심스럽게 눈을 뜨자 서준학이 책을 든 채로 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준학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그리고 그 뒤로 알 수 없는 깊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요. 분이는 자신의 반응을 뒤늦게 깨닫고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양반 아씨라면 절대 하지 않을 반응이었지요. 분이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옵니다, 서방님.
소녀가 깜짝 놀라서 서준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책을 천천히 내려놓고 분이를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돌려 등잔불을 바라보았지요. 그 침묵이 분이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언가 들킨 것은 아닌지, 종년인 것이 발각된 것은 아닌지, 분이의 머릿속에 온갖 두려움이 소용돌이쳤지요. 그러나 서준학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등잔불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이윽고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만 했지요. 부인, 이 집에서는 아무도 부인에게 손을 대지 않을 것이요. 분이의 심장이 쿵 울렸습니다. 서준학은 그 말을 남기고 다시 책을 펼쳤지요. 더 이상 묻지도 다그치지도 추궁하지도 않았습니다. 분이는 방 안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지요. 코끝이 시큰해지고 눈가가 뜨거워졌으나 분이는 이를 악물고 소리 없이 방을 나섰습니다. 부엌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은 분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없이 울었지요. 울음의 이유가 무엇인지 분이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슬퍼서 우는 것인지, 안도해서 우는 것인지, 아니면 태어나 처음으로 아무도 손을 대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인지 말이지요. 그날 밤 서준학은 마루에 홀로 나와 앉아 오래도록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분이가 움츠리던 그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팔을 뻗었을 뿐인데 매를 피하듯 움츠러드는 사람은 그 전에 숱하게 맞아본 사람뿐이라는 것을 서준학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준학의 눈빛이 깊어졌지요. 그러나 서준학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묻고 싶은 것이 산더미 같았으나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추궁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을 서준학은 알았지요. 봄이 깊어지고 초여름의 문턱에 접어들 무렵 서준학 댁 초가집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당의 약초밭에는 쑥과 질경이가 파릇파릇 자라고 있었고 담장 밑에 심어놓은 봉숭아 가줄기를 올리기 시작했지요. 허물어졌던 담장은 분이가 흙을 이겨 메워놓았고 마당 한쪽에는 빨래줄이 반듯하게 걸려 바람에 흰 빨래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어미의 기침이 심해지는 날이면 분이는 약초밭에서 질경이와 도라지를 캐어 다려드렸지요. 어미는 그 약탕을 마시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이 약탕이 약방에서 사오는 것보다 낫구나. 내 손에서 나오는 것은 다 약이 되는 게야. 서준학은 분이가 약초를 다루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감탄을 감추지 않았지요. 질경이를 말리는 법, 도라지 껍질을 벗기는 법, 쑥을 쪄서 뜸을 뜨는 법뿐이가 설명할 때면 서준학은 책 읽는 것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인은 참 신기한 사람이요. 글은 모르되 산과 들에 이치는 나보다 훨씬 박소. 분이는 그 말에 살짝 웃었지요. 서준학 앞에서 웃음이 나오는 것이 스스로도 신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입꼬리를 올리는 것조차 어색했는데 어느 사이엔가 서준학이 말을 걸면 자연스레 입가에 웃음이 번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분이에게는 아직 고치지 못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밥상에 앉아 먹는 것은 어미의 도움으로 겨우 해내고 있었지만 밤늦게 시장기가 돌면 분이는 여전히 부엌으로 들어가 서서 찬밥을 먹었지요. 부엌벽에 등을 기대고 밥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소리나지 않게 조심조심 삼키는 것이었습니다. 18회 동안 몸에 새겨진 습관은 그리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지요. 어느 늦은 여름밤이었습니다. 등잔불도 꺼지고 어미도 잠든 시각이었지요. 분이는 저녁 때 밥을 많이 먹지 못했습니다. 쌀이 넉넉하지 않은 것을 알기에 늘 서준학과 어미의 그릇에 밥을 더 담고 자신의 그릇에는 적게 담는 것이 분이의 버릇이었지요. 그날도 시장기가 돌아 분이는 살금살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솥뚜껑을 열어 찬밥 한 덩이를 손으로 집어들었지요. 등을 돌리고 벽에 기대어 선 채로 찬밥을 입에 넣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인, 분이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지요. 뒤를 돌아보니 부엌 문 앞에 서준학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서준학은 분이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지요.
분이는 손에 든 찬밥을 황급히 뒤로 감추었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요. 양반 아씨가 한밤에 부엌에서 서서 찬밥을 손으로 집어먹는 모습이라니 이것이야말로 들통이 나도 할 말이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분이는 더듬더듬 말을 꺼냈지요. 서방님, 소녀가 잠깐 목이 말라서. 서준학은 아무 말 없이 부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분이의 손에서 찬밥덩이를 보았지요. 그리고 벽에 기대어 서 있는 분이의 자세를 보았습니다. 등을 돌리고 웅크린 채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숨기듯 먹으려 했던 그 모습을 말이지요. 서준학은 분이의 손에서 밥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찬밥을 사발에 담아 물을 부어 말아놓고는 부엌을 나섰지요. 분이가 영문을 몰라 서 있는 사이 서준학은 마루로 나가 자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분이를 돌아보며 말했지요. 이리 나와 앉으시오, 부인. 분이는 밥사발을 들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서준학이 마루 한쪽에 앉아 자리를 두드리며 앉으라는 신용을 했지요. 분이가 조심조심 서준학 곁에 앉았습니다. 서준학은 부엌에서 자기 사발도 하나 가져와 같이 물마리밥을 떠먹기 시작했지요. 여름밤 바람이 마루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달빛이 마당 위에 은빛으로 깔렸고 어디선가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지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나란히 앉아 물마리밥을 먹었습니다. 이윽고 서준학이 입을 열었지요. 부인, 이 집에서 서서 밥을 먹는 사람은 없소? 분이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서준학이 분이를 바라보았지요. 달빛 아래서 서준학의 눈빛이 깊고 고요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오. 그 한마디에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막으려 했지요. 입술을 깨물고 눈을 깜빡이고 숨을 고르게 쉬려 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가 없었지요. 눈물이 뺨을 타고 턱을 타고 치맛자락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거창한 약속도 아니었지요. 그러나 평생을 서서 밥을 먹어온 사람에게 앉아서 먹으라는 그 말은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밥상 앞에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었지요. 내가 여기 앉을 자격이 있다고, 내가 사람으로서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고 이 세상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그것을 서준학이 말해준 것이었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르는 눈물을 닦지 못했지요. 서준학은 아무 말 없이 분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마루 위에 내려앉아 두 사람을 조용히 감쌌고 풀벌레 소리가 그 침묵을 채워주었지요. 한참이 지나 분이가 소매자락으로 눈가를 훔치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소녀는 이런 것이 처음이옵니다. 이런 것이란? 밤에 누군가와 나란히 앉아 밥을 먹는 것이요. 소녀는 늘 혼자였사옵니다. 서준학은 분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지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오, 부인. 분이는 그 말에 고개를 들어 서준학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서준학의 얼굴은 가난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밝고 깊었지요. 그 눈빛 안에 분이를 아래로 보는 기색은 한 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주 앉은 사람을 온전히 바라보는 따뜻하고 진실한 눈이었지요. 분이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진사 댁에서 18회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문이었지요. 나는 종이니, 나는 천하니, 나는 아무것도 바라면 안 되니 하며 스스로에게 채워놓은 자물쇠가 이 가난한 초가집의 달빛 아래에서 소리 없이 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름밤 바람이 처마 끝을 스쳤지요. 마당의 봉숭아 줄기가 바람에 살랑거렸고 달빛이 두 사람을 축복하듯 환하게 내려비추었습니다. 분이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지요. 가슴속에 따뜻한 것이 꽃봉오리처럼 천천히, 아주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마당의 약초밭에서 쑥대가 누렇게 말라가고 담장 너머 감나무에 붉은 감이 주렁주렁 매달렸지요. 서준학은 과거 시험이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터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눈 아래 그늘이 짙어지고 뺨이 한층 더 야위어 갔지요. 분이는 서준학이 공부하는 동안 소리가 나지 않도록 맨발로 마루를 오갔습니다. 숭늉을 따뜻하게 데워 책상 옆에 살며시 내려놓고 등잔 기름이 줄어들면 소리 없이 채워 넣었지요. 서준학은 고개도 들지 않고 고맙소 한마디를 건넸고 분이는 소리 없이 방을 나섰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두 사람 사이에는 가을 볕처럼 따뜻한 기운이 흘렀지요. 어느 가을 오후였습니다. 분이가 마당에 멍석을 펴놓고 고추를 말리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지요. 박진사 댁에서는 콧노래는커녕 웃음소리 하나 크게 낸 적이 없었는데 이 초가집에서 분이는 어느새 노래를 흥얼거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대문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면 서준학 댁 대문 앞. 삐걱거리는 대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허리가 굽은 늙은 사내가 비틀거리며 마당 안으로 들어섰지요. 남루한 옷에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고 집신이 한쪽 벗겨진 채 맨발이었습니다. 분이의 아비였지요. 안동에서 영주까지 밤길을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분이는 손에 든 고추를 떨어뜨리고 달려갔지요. 아버지, 어찌 이곳까지. 아비는 분이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대문 뒤 구석으로 끌어당기더니 목소리를 한껏 낮추었습니다. 아가, 큰일이 났다. 아씨가 이리로 온단다. 아비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전한 이야기인즉 이러했지요. 박진사가 채영을 위해 새로 잡은 혼처가 있었는데 대구 거상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동 장터에 채영의 심성이 고약하다는 소문이 돌아 거상 측에서 혼담을 미루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혼담이 흔들거리던 그 무렵 안동 장터에 또 다른 소문이 퍼졌다고 아비는 말했습니다. 오 훈장이 제자 서준학을 두고 이번 과거에 반드시 장원을 할 인물이라 장담하셨다더라 하는 소문이 돌았단다. 아비가 말을 이었지요. 아씨가 그 소문을 들으시고는 얼굴빛이 확 변하셨단다. 자기가 거지 소굴이라 비웃고 내던졌던 그 선비가 벼슬길에 오를 수 있다는 소리였으니까. 그날 저녁 아씨가 나를 불러 세우셨어. 아비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아씨가 말씀하셨다. 내가 내던진 그 자리를 종년이 차지하고 앉았단 말이냐. 그 선비가 급제라도 하는 날에는 종년이 정경 부인이 되겠구나. 하시며 이를 가르셨단다. 그리고는 종문서를 꺼내 놓으시며 내 딸이 있는 곳을 대지 않으면 이 종문서를 장씨댁에 넘기겠다 하셨어. 분이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채영의 속셈이 뻔히 읽혔지요. 자기가 내던진 자리를 되찾아 급제한 선비의 부인 자리도 체면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챙기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분이는 아비를 부축하여 행랑 한쪽으로 이끌었지요. 물을 떠다주고 다리를 주무르는 동안 분이의 머릿속은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아비가 뜨거운 물을 마시며 올려다보았지요. 아가, 도망치거라. 지금이라도 이 집을 떠나면. 아버지. 분이가 단호하게 아비의 말을 끊었습니다. 소녀가 도망치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찌 되겠사옵니까? 소녀가 알아서 하겠사옵니다. 분이는 행랑을 나와 마당에 섰지요.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마당에 낙엽을 굴렸지요. 분이는 그 바람을 맞으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지요. 채영이 오기 전에 자신의 입으로 서준학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저녁 밥상을 물린 뒤였습니다. 어미가 안방에서 잠자리에 들고 서준학이 마루에서 책을 읽고 있었지요. 분이는 마루 끝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입을 열면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이 초가집에서 보낸 봄과 여름과 가을이 달빛 아래 나란히 먹던 물마리밥이 서준학의 고맙소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영이 와서 폭로하는 것보다 자신의 입으로 먼저 말하는 것이 서준학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분이는 생각했지요. 분이는 떨리는 다리를 끌고 서준학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방님, 소녀가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분이는 서준학 앞에 무릎을 꿇고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쉰 뒤
입을 열었지요. 서방님, 소녀는 양반의 딸이 아니옵니다. 안동 박진사 댁 종의 몸이옵니다. 박진사 외동딸 채영아 씨가 이 혼인을 거부하시어 소녀를 대신 가마에 태워 보내셨사옵니다. 방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지요. 등잔불만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흔들었습니다. 서준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이윽고 서준학이 입을 열었습니다. 분노도 고함도 아닌 낮고 고요한 목소리였지요. 부인이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밥상 앞에 앉지 못하고 서 있었소. 내가 팔을 뻗었을 때 매를 피하듯 움츠러들었고 밤에 부엌에서 서서 찬밥을 먹고 있었소. 분이의 눈이 크게 떠졌지요. 그리고 부인의 손톱 밑에는 늘 푸른 물이 빠지지 않았소. 양반 아씨의 손이 아니라는 것을 나도 짐작은 하고 있었소. 분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서준학이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요. 분이는 떨리는 입술로 물었습니다. 그러하시면 어찌하여 소녀를 쫓아내지 않으셨사옵니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신분이 아니오, 부인. 부인이 이 집에서 보낸 날들이 진심이었는지 그것만 알면 돼요.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지요. 소녀가 이 집에서 보낸 하루하루가 소녀의 생에서 유일한 진심이었사옵니다. 아씨의 협박에 어미 아비의 목숨이 걸려 달리 방도가 없었사옵니다. 분이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방님, 그 아씨가 이리로 오고 있사옵니다. 서방님이 이번 과거에 급제할 인물이라는 소문을 듣고 자기가 내던진 이 자리를 되찾으러 오는 것이옵니다. 서준학은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이윽고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부인이 종의 신분이라는 것이 나는 괴념치 않소. 허나 속임수 위에 쌓은 것은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온전하기 어려운 법이요. 분이는 그 말에 가슴이 쪼여들었지요. 서방님 말씀이 옳다옵니다. 소녀가 떠나겠사옵니다. 서준학은 분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당장 떠나라고는 하지 않겠소. 내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오. 그것은 쫓아내는 말도 붙잡는 말도 아니었지요. 그날 밤 분이는 부엌 아궁이 앞에 홀로 앉아 꺼져가는 불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준학은 안방에서 등잔불을 켜놓은 채 책도 펴지 않고 앉아 있었지요. 초가집 안에 무거운 침묵만이 가을바람과 함께 흘렀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서준학과 분이 사이에는 팽팽한 침묵이 흘렀지요. 서준학은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았고 분이는 여전히 밥을 짓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따뜻한 기운은 사라지고 말없는 긴장만이 초가집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가마 소리가 들려왔지요. 가마꾼들의 거친 숨소리, 집신이 흙을 밟는 소리, 가마 장막이 펄럭이는 소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대문이 거칠게 열리며 채영이 안으로 들어섰지요. 반년 만에 보는 채영이었습니다. 연두색 명주 저고리에 다홍 치마를 차려입은 모습이 이 허름한 초가집과 어울리지 않게 화려했지요. 마치 잿빛 들판에 홀로 핀 작약꽃 같았으나 그 화려함 뒤로 도끼 어린 눈빛이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채영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았지요. 허름한 초가, 좁은 마당, 낡은 장독대를 후춘 채영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이것이 집이란 말이더냐. 내가 거지 소굴이라 한 게 빈말이 아니었구나. 채영의 시선이 분이에게로 옮겨갔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채영이 냉소를 띠며 한 발짝 다가왔지요. 잘 지냈느냐, 분이야. 이 구석진 곳에서 아씨 행세하며 사는 맛이 어떻더냐? 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채영을 바라보았지요. 반년 전이었다면 그 눈빛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벌벌 떨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분이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지요. 채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분이의 달라진 눈빛을 알아챈 것이었지요. 코웃음을 치며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방에서 서준학이 나왔지요. 채영은 서준학을 보자마자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사납던 눈빛이 순식간에 애처롭고 가련한 빛으로 변했지요. 걸음까지 조심스럽게 고치며 서준학 앞에 서서 눈을 글썽였습니다. 서방님, 소녀가 안동 박진사 외동딸 채영이옵니다. 소녀의 종년이 소녀 행세를 하며 서방님을 속여온 것을 소녀가 뒤늦게야 알았사옵니다. 서방님이 얼마나 분하고 황당하셨겠사옵니까? 채영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으며 고개를 숙였지요. 종년은 돌려보내시고 소녀가 이 자리를 바로잡겠사옵니다. 서준학은 채영의 말을 끝까지 들으며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미 분이에게서 모든 진실을 들은 터였지요. 채영이 스스로 거부하고 분이를 억지로 가마에 태운 장본인이라는 것을 서준학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양 눈물까지 짜내고 있었지요. 서준학의 눈이 가늘어졌으나 바로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본색이 어디까지인지 끝까지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지요. 서준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낭자께서 뒤늦게 알았다 하셨소? 그러하옵니다. 소녀도 이 종년의 행실을 뒤늦게 알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사옵니다. 채영은 막힘없이 대답했지요. 분이는 채영의 거짓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서준학이 이미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분이만은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서준학이 왜 바로 채영의 거짓을 밝히지 않는지 그 속내는 분이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채영은 서준학이 가만히 듣고만 있자 한 발 더 나아갔지요. 눈물을 거두고 목소리를 한 톤 낮추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이 있사옵니다. 종년이 양반 행세를 한 것은 관법에 어긋나는 중죄이옵니다. 서방님께서 이를 알고도 숨기셨다면 과거 응시 자격마저 박탈당하실 수 있사옵니다. 마당의 공기가 얼어붙었지요. 채영은 재산을 미끼로 내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준학의 가장 간절한 것, 과거 시험을 직접 겨냥해 온 것이었지요. 채영은 목소리를 더욱 부드럽게 깔며 말을 이었습니다. 소녀가 이 자리를 바로잡으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옵니다. 서방님은 떳떳하게 과거에 응시하실 수 있고 소녀가 박진사 댁의 모든 지원을 이어 서방님의 공부를 받들겠사옵니다. 교묘한 말이었지요. 협박과 회유를 동시에 담은 뱀이 먹이를 조이듯 선택지를 좁혀가는 말이었습니다. 서준학의 눈빛이 미세하게 굳어졌지요. 눈물과 사죄 뒤에 결국 협박이 나왔습니다. 서준학은 이제 이 여인의 본색이 어디까지인지 충분히 보았지요. 채영은 날이 저물자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서준학이 당장 내치지도 온전히 받아들이지도 않은 채 하룻밤 묵어가라 하자 그 틈을 놓치지 않은 것이었지요. 비단 보따리와 화려한 함이 좁은 마당 한쪽을 차지했습니다. 이튿날 아침부터 채영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지요. 서준학이 책상 앞에 앉자마자 방에 들어가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으며 공부를 방해했고 어미가 기침을 하자 못 들은 척 외면했습니다. 반면 서준학이 보는 앞에서만은 어미의 이불을 여미며 약탕을 끓이는 신용을 했지요. 어머님, 이제 진짜 며느리가 왔사오니 편히 쉬시옵소서. 서준학은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채영이 약재를 다루는 손놀림이 어색한 것을, 어미에게 올린 약탕에서 약재 냄새 대신 맹물 냄새가 나는 것을 서준학은 놓치지 않았지요. 분이가 매일 새벽 약초밭에서 질경이를 캐어 정성껏 다리던 그 손길과는 하늘과 땅만큼 달랐습니다. 분이가 밥상을 들고 들어가자 채영은 트집을 잡았지요. 국이 싱겁구나. 종년 솜씨가 고작 이것이더냐. 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8해를 살며 몸에 익힌 인내였지요. 채영이 눌러앉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분이는 새벽부터 밥을 짓고 마당을 쓸고 어미에게 약탕을 다려드렸지요. 채영은 해가 중천에 떠서야 일어나 분이를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분이야, 새숨을 떠와라. 이 집에서 다시 종년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가슴에 못이 박히듯 아렸지만 분이는 아무 말 없이 새수물을 떠다 놓았지요. 채영이 물이 미지근하다며 혀를 찼습니다.
물도 제대로 못 때우느냐? 종년 버릇은 어디 가지 않는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거친 발소리가 여럿 들려왔지요. 쿵쿵쿵 흙을 밟는 무거운 발소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더니 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장정셋이 마당 안으로 들이닥쳤지요. 박진사댁 하인들이었습니다. 선두의 선자가 분이를 발견하자 성큼성큼 다가왔지요. 박진사 영감마님의 명이다. 도망간 종년을 당장 끌고 오라 하셨다. 장정의 손이 분이의 팔뚝을 움켜잡았습니다. 거친 소나기에 팔이 비틀렸지요. 나머지 둘까지 분이의 양쪽 팔을 잡아채며 대문 쪽으로 끌기 시작했습니다. 놓아주시오. 서준학이 안방에서 뛰쳐나와 마당을 가로질렀지요. 장정들이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다시 분이를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박진사댁 종이옵니다. 양반 행세를 한 죄로 끌고 가는 것이오니 서방님은 물러서시옵소서. 서준학은 물러서지 않았지요. 이 여인은 내 아내요. 내 아내를 이리 함부로 끌고 갈 수 없소. 채영이 마루에서 내려오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감추지 않은 쾌감이 얼굴에 번지고 있었지요. 서방님, 저 종년 하나 때문에 서방님의 과거 길이 막히는 것을 원하시옵니까? 종년을 숨겨준 죄로 포도청에 끌려가시면 과거는 물 건너가는 것이옵니다. 분이는 장정들에게 팔이 잡힌 채로 서준학을 바라보았지요. 서준학의 얼굴에 고뇌가 서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과거 시험이 석 달도 남지 않은 터였지요. 분이는 그 순간 서준학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 다름 아닌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이는 장정들에게 잡힌 팔에 힘을 풀었지요.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소녀 때문에 서방님의 앞길이 막혀서는 아니 되옵니다. 서방님은 물러나시옵소서. 소녀는 괜찮사옵니다. 분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요. 서준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끌려가도 괜찮다고 분이는 그 순간 진심으로 그리 생각했습니다. 장정들이 다시 분이를 잡아당겼지요. 분이의 발이 땅 위를 질질 끌리며 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채영이 그 광경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지요. 어서 끌고 가거라. 저 종년이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니라. 분이의 몸이 대문턱을 넘어가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안방에서 지팡이 짚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어미가 안방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한 발 한 발 느리지만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마루를 지나 마당으로 내려섰지요. 허리가 굽고 눈이 침침한 늙은 어미였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에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단단함이 실려 있었지요. 어미는 장정들 앞까지 걸어와 멈추었습니다. 침침한 눈으로 장정들을 올려다보며 입을 열었지요. 이 아이를 놓아라. 할머님, 이 여인은 박진사댁 종이옵니다. 영감마님의 명으로 끌고 가는 것이오니 물러서시옵소서. 어미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채 버티고 서서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이 늙은이가 눈이 어두워 얼굴은 못 보아도 귀는 아직 멀쩡하다. 마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미가 천천히 분이를 향해 고개를 돌렸지요. 이 아이가 이 집에 온 첫날 나는 이 아이의 발소리를 들었느니라. 살금살금 제 기척을 지우듯 조심조심 걷는 발소리였다. 남의 눈치를 오래 본 사람만이 가진 걸음이었지. 분이는 장정들에게 팔이 잡힌 채로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그 뒤로도 나는 다 들었다. 새벽마다 아궁이에 불 지피는 소리, 마당 쓰는 빗자루 소리, 내 기침이 심한 날이면 부엌에서 약탕 다리는 소리, 그리고 밤마다 부엌 구석에서 혼자 삼키는 울음소리까지. 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미가 그 울음소리를 다 듣고 있었다는 것을 분이는 이 순간 처음 알았지요. 어미가 채영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너. 채영이 미세하게 움찔했지요. 너는 이 집에 와서 단 한 번도 부엌에 들어간 적이 없다. 내 기침 소리에 고개 한 번 돌린 적이 없고 내가 끓여온다 하던 약탕에서는 정작 약재 냄새가 아니라 맹물에 살짝 우린 풀냄새밖에 나지 않았느니라.
채영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얗게 변했지요. 눈이 침침한 어미가 그것까지 알아챘다는 것이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어미가 지팡이를 한 번 땅에 힘주어 짚으며 말했지요. 며느리란 혼인 문서에 이름 석자 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집 식구의 숨소리를 함께 쉬어야 되는 것이니라. 이 아이는 이 집 며느리다. 이 늙은이가 살아있는 한 이 아이를 데려갈 수 없느니라. 장정들이 머뭇거렸지요. 늙은 어미 한 사람의 말에 장정 셋이 주춤거리는 것이었지만 어미의 목소리에는 장정 셋의 힘으로도 꺾을 수 없는 무엇이 있었습니다. 채영이 이를 갈며 앞으로 나섰지요. 어머님, 이 종년에게 속고 계신 것이옵니다. 이년은 소녀의 종이옵니다. 채영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높아졌습니다. 서준학 앞에서 지어 보이던 가련한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눈매가 치켜 올라가고 입술이 일그러지고 목소리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박진사댁 안채에서 찻잔을 벽에 내동댕이 치던 바로 그 얼굴이었지요. 서준학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낭자. 서준학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마당에 울렸지요. 채영이 돌아보았습니다. 낭자는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종년의 행실을 뒤늦게 알았다 하셨소. 허나 내 아내는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소. 낭자가 이 혼인을 거부하고 아내를 억지로 가마에 태웠다는 것을, 부모의 종문서를 볼모로 잡아 협박했다는 것을, 거지 소굴이라 비웃고 내던진 자리였다는 것을, 모두 다 말이오. 마당의 공기가 얼어붙었지요. 채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서준학이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채영이 쌓아 올린 가면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지요. 그것은 종년이 지어낸 거짓이옵니다. 서준학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낭자가 이 집에 온 사흘 동안 나는 지켜보았소. 내 아내는 새벽마다 일어나 불을 지폈소. 어미의 기침에 약을 다렸소. 내 먹을 갈아놓고 숭늉을 데워 책상에 놓아주었소. 낭자는 사흘 동안 무엇을 하셨소? 채영은 입을 달싹거렸으나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사람의 진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하는 것이요. 나는 이 집에 진심을 놓고 간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 채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가련한 척도 애처로운 척도 유지할 수 없었지요. 좋소. 그렇다면 관아에 고하겠소. 종년을 숨겨준 죄로 서방님도 함께 문초를 받게 될 것이옵니다. 과거고 뭐고 다 끝장이 날 줄 아시오. 채영의 고함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장정들이 그 기세에 다시 분이의 팔을 잡아당기려 했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지요. 한 필이 아니라 여러 필이었습니다. 대문이 열리며 관복을 입은 관원 둘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장정들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지요. 관원 한 사람이 품속에서 서찰 하나를 꺼냈습니다. 영주관하에서 나왔소. 오훈장 어르신께서 서찰을 보내오시어 이 집에 관한 일은 내가 보증하겠다 하셨소. 박진사댁 하인들은 즉시 물러나시오. 장정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오훈장이라면 전직 사관원 정원 출신으로 관아에 아직도 명망이 살아있는 분이었습니다. 장정들은 분이의 팔을 놓고 대문 밖으로 물러났지요. 그때 대문 밖에서 한 사람이 더 걸어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두루마기에 정자간을 쓰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었지요. 그러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벼슬아치로 살아온 사람 특유의 날카로움과 깊이가 서려 있었지요. 오훈장이었습니다. 서준학이 스승을 보자 달려가 큰 절을 올렸지요. 스승님, 어인일로 이곳까지 오셨사옵니까? 소식을 들었다. 서찰만 보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직접 왔느니라. 오훈장의 눈이 마당을 훑었지요. 분이를, 채영을, 물러선 장정들을,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어미를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오훈장이 채영을 향해 돌아섰지요. 낭자가 박진사의 외동딸이라 하던가. 채영은 오훈장의 눈빛을 받자 본능적으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오훈장이 한 발짝 다가서며
조용히 말했지요. 남의 운명을 가마에 실어 보내놓고 제 운명은 제 손에 있다 믿었더냐? 하늘이 가장 먼저 거두어가는 것은 그 오만이니라. 그 한마디가 마당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의 가슴에 꽂혔지요. 채영은 반박하고 싶었으나 오훈장의 눈빛 앞에서는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관원이 서 있고 오훈장이 버티고 있고 서준학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이상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요. 채영은 마지막으로 서준학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후회하실 것이옵니다. 종년 하나 품에 안고 평생 이거지 소굴에서 썩으실 것이옵니다. 그 고함이 마당에 퍼졌으나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지요. 채영은 이를 갈며 치마를 거두고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가마꾼이 부랴부랴 가마를 메고 뒤를 따랐고 장정들도 허둥지둥 따라 나갔지요. 채영이 사라진 마당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감나무 가지를 흔들었지요. 오훈장이 서준학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과거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하거라. 서준학은 스승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지요. 오훈장은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분이냐? 준학이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다. 약초를 아는 며느리라 하던데 이 늙은이 기침에도 약 한 첩 지어줄 수 있겠느냐? 분이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서준학이 스승에게 약초를 아는 며느리라고 했다는 것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예, 어르신. 소녀가 다려드리겠사옵니다. 오훈장이 돌아가자 마당에는 서준학과 분이 그리고 어미만이 남았지요. 서준학이 분이에게로 걸어와 아무 말 없이 분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장정들에게 끌리며 긁힌 손목이 붉게 부어 있었지요. 다쳤소? 괜찮사옵니다, 서방님. 서준학은 분이의 손을 놓지 않았지요. 가을 햇살이 마당 위에 가늘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미가 지팡이를 짚고 마루로 올라가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이 집에서 밥 짓는 소리가 끊기면 안 되느니라. 분이는 그 말을 듣고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오래 참고 또 참았던 눈물이었지요. 서준학은 아무 말 없이 분이 곁에 서서 그 눈물을 지켜보았습니다. 분이는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훔치고 부엌으로 향했지요. 숭늉을 데우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의 하루는 분이의 두 손으로 돌아가는 것이었고 오늘도 그 하루를 멈출 수는 없었지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분이는 어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 집에서 밥 짓는 소리가 끊기면 안 된다고. 그것은 이 집에 있으라는 말이었고 내가 이 집의 며느리라는 말이었으며 너를 보내지 않겠다는 말이었지요.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는 분이의 뺨 위로 눈물 자국 위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영주 산골에 첫눈이 내리던 날 초가집 지붕 위에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지요. 마당의 감나무는 잎을 다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고 약초밭의 쑥대도 눈 아래 묻혀버렸습니다. 분이가 아침마다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면 서준학이 그 자리를 밟고 우물로 향했지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팽팽한 침묵은 폭풍이 지나간 뒤로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준학은 과거 시험에 온 힘을 쏟았지요. 오훈장이 보내준 책과 먹과 종이 덕분에 살림이 한결 나아졌고 분이가 새벽부터 밤까지 살림을 도맡은 덕분에 서준학은 오롯이 학문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에 등잔불을 밝히고 책을 펴면 분이가 소리 없이 숭늉을 데워 책상 옆에 내려놓았고 밤이 깊어 등잔 기름이 줄어들면 분이가 살며시 채워 넣었지요.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서준학이 책을 덮고 등잔불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지요. 분이가 숭늉을 들고 들어오다가 서준학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피로가 짙게 내려앉은 얼굴이었지요. 눈 아래 그늘이 짙고 뺨이 야위어 광대뼈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분이는 숭늉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서방님, 오늘은 일찍 쉬시는 것이 어떻겠사옵니까? 내일도 책은 도망가지 않사옵니다. 서준학은 숭늉을 받아들며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웃었지요. 부인이 그리 말하니 정말 책이 도망가지 않을 것 같소? 분이도 웃었습니다. 서준학 앞에서 웃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지요. 서준학이 숭늉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부인, 시험이 끝나면 내가 부인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소. 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무엇이옵니까, 서방님? 서준학은 빈 사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부인이 밥상 앞에서 한 번도 눈치 보지 않고 부엌에서 서서 먹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소? 분이는 그 말에 입술이 떨렸지요. 고개를 숙여 서준학이 보지 못하도록 눈물을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서준학은 이미 알고 있었지요. 서준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이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리고 자리에 누웠지요. 분이는 등잔불을 끄고 방을 나서며 창호지 문 너머로 서준학의 잠든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빌었지요. 이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사람의 길이 열리기를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과거 시험 날이 찾아왔습니다. 이른 봄, 아직 찬 기운이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지요. 분이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동이 트기 한참 전에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짓고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올려 놓았지요. 그리고 두 손을 모아 쥐고 하늘을 향해 빌었습니다. 서준학이 무사히 시험을 마치고 돌아오기를,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든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말이지요. 서준학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낡은 도포 대신 오훈장이 보내준 깨끗한 도포를 입고 있었지요. 분이가 손수 다려놓은 도포였습니다. 소매자락에는 분이가 쪽비실로 수놓은 매화 한 송이가 가지런히 피어 있었지요. 서준학은 대문을 나서기 전 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다려 주시오, 부인.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눈물이 나오려 했으나 웃음으로 눌렀습니다. 서방님, 꼭 돌아오시옵소서. 서준학이 고개를 끄덕이고 대문을 나섰지요. 분이는 서준학의 뒷모습이 산길을 따라 멀어지고 나무 사이로 사라지고 마침내 시야에서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분이의 뺨을 스쳤으나 분이는 움직이지 않았지요. 서준학의 마지막 발자국 소리가 바람에 실려 사라진 뒤에야 분이는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 열흘 동안 분이는 매일 아침 정화수를 떠 장독대에 올려놓고 매일 저녁 하늘에 빌었지요. 어미도 안방에서 염주를 굴리며 아들의 무사 귀환을 빌었습니다. 초가집 안에는 기다림과 긴장이 조용히 감돌았지요. 분이는 기다리는 동안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눈을 치우고 약초밭에 흙을 뒤집어 봄맞이 준비를 하고 어미에게 약탕을 다려드리고 빨래를 삶아 널었지요. 손이 쉬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탓이었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만큼은 머릿속의 걱정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지요. 열흘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분이가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사람들의 발소리가 여럿이었습니다. 분이는 빨래를 내려놓고 대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요. 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어사화를 꽂은 서준학이 서 있었지요. 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가 아니라 너무 기쁜 나머지 몸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서준학이 장원급제를 한 것이었습니다. 서준학의 뒤로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있었지요. 몰락한 양반의 초가집에서 장원급제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영주 고을이 발칵 뒤집힌 것이었습니다. 서준학은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와 대문 앞에 주저앉은 분이에게 달려왔지요. 분이의 두 손을 잡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부인, 돌아왔소. 분이는 서준학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사화가 꽂힌 갓 아래로 서준학의 눈이 맑게 빛나고 있었지요. 야위었던 뺨에 핏기가 돌아 있었고 입가에 환한 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기다려줘서 고맙소, 부인. 분이는 그 말에 눈물을 쏟았지요. 기쁨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봄부터 겨울까지
그리고 다시 봄까지 이 초가집에서 보낸 모든 날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을 가득 채웠지요. 안방에서 어미가 소식을 듣고 지팡이를 짚으며 나왔습니다. 어미는 서준학의 목소리를 듣자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쏟아졌지요. 이 늙은이가 죽기 전에 이런 날을 보는구나. 서준학이 어미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미가 아들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아 일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준학아, 내가 해냈구나. 그리고 어미의 시선이 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이 아이가 없었으면 내가 어찌 이 자리에 있겠느냐. 어미가 분이의 손을 잡았지요. 주름진 손이 분이의 손을 꼭 감쌌습니다. 내가 처음 내 발소리를 들었을 때 알았다. 이 아이는 이 집에 올 사람이었다고. 분이는 어미의 손을 잡고 소리 없이 울었지요. 살금살금 기척을 지우듯 걷던 그 발소리를 어미가 처음부터 듣고 있었다는 것이, 그 발소리만으로 분이를 알아보고 받아들였다는 것이 말이지요. 분이는 어미의 손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습니다. 어머님, 소녀를 받아주시어 감사하옵니다. 어미는 분이의 머리를 가만히 쓸어주었지요. 봄바람이 마당 위를 지나가며 세 사람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서준학은 벼슬길에 오르며 분이를 정실부인으로 공인했습니다. 나라에서 하사한 첩지를 받고 서준학은 곧바로 관아에 청원을 올렸지요. 분이 부모의 종문서를 환수하여 양인으로 방면해달라는 청원이었습니다. 관아에서 허락이 내려오던 날 분이는 행랑채에 앉아있는 아비에게 종문서를 건넸지요. 아비는 종문서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남의 집 마구간에서 말을 돌보며 살아온 아비였지요. 종의 신분으로 태어나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을 줄만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가, 이게 진짜냐? 예, 아버지.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유로운 몸이옵니다. 아비의 굽은 등이 떨렸지요.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분이의 어미도 아비 곁에 앉아 종문서를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었지요. 평생을 묶어두었던 쇠사슬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분이는 두 분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지요. 어무이, 아버지, 이제는 행랑채가 아닌 좋은 방에서 편히 쉬시옵소서. 어미가 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울먹였습니다. 이 애미는 내 덕에 사람이 되었구나. 분이는 어미를 안았지요. 종년의 어미를 종년의 딸이 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어미를 자유로운 딸이 안는 것이었습니다. 초가집은 이제 번듯한 기와집으로 새로 지어졌지요. 마당에는 분이가 손수 심은 봉숭아와 채송화가 줄지어 피어났고 약초밭은 전보다 2배로 넓어졌습니다. 행랑채에는 분이의 어미와 아비가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편안히 살고 있었지요. 어미는 햇볕 좋은 마루에 앉아 분이가 가져다주는 약탕을 마셨고 서준학은 퇴근길에 늘 작은 먹을거리를 사들고 돌아왔습니다. 분이는 그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요. 아침마다 눈을 뜨면 기와지붕 위로 새소리가 들렸고 마당에서는 봄꽃 향기가 바람을 타고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박진사댁 종년으로 살던 시절의 새벽은 어둡고 차가웠지만 지금의 새벽은 밝고 따뜻했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분이가 저작거리를 걷다가 길가에 쪼그려 앉은 여인을 보았지요. 남루한 옷에 헝클어진 머리, 해에 그을리고 메마른 얼굴이었습니다. 행인들이 지나가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한눈에 보아도 떠돌이 거지의 행색이었지요. 그런데 분이는 그 여인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그 얼굴을 보아온 탓이었지요. 채영이었습니다. 한때 안동 일대에서 미색으로 이름을 날리던 박진사 외동딸이 지금은 길가에 쪼그려 앉아 행인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지요. 배곡같이 곱던 피부는 거칠어졌고 초승달 같던 눈매는 그늘이 내려앉아 빛을 잃었습니다. 명주 저고리와 다홍치마 대신 해진 삼배를 걸치고 있었지요. 채영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채영은 서준학 댁에서 쫓겨난 뒤 안동으로 돌아갔지요. 박진사는 대구 거상의 아들과의 혼담을 밀어붙였고 채영은
넉넉한 재산과 번듯한 집을 보고 흔쾌히 가마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화려한 혼수의 비단옷에 패물을 두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 확신했지요. 그러나 그 도령은 겉만 번지르르한 사기꾼이었습니다. 거상 행세를 했으나 실은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모아 부풀려 놓은 허울이었지요. 혼례가 끝나자마자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포목거래며 곡물거래며 모두 빚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채권자들이 하나둘 들이닥치기 시작했지요. 채영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도령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채영이 혼수로 가져온 재산에 손을 대기 시작했지요. 비단이 팔리고 폐물이 팔리고 박진사가 보태준 농반 문서까지 하나둘 빚쟁이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시댁 어른들은 채영을 탓하기 시작했고 하인들은 떠났지요. 설상가상으로 박진사마저 갑작스러운 노안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댈 곳이 사라진 채영은 시댁에서 천덕꾸러기가 되었지요. 사기가 완전히 탄로나고 재산이 압수되자 도령은 야반도주를 했고 채영은 빈손으로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한때 안동 장안을 누비던 박진사 외동딸이 남루한 옷을 걸치고 거리를 떠도는 신세가 된 것이었지요. 분이는 길가에 쪼그려 앉은 채영을 바라보며 멈추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일렁였지요. 평생을 매질당하고 굶주렸던 기억, 가마에 강제로 실리던 날의 눈물, 종문서를 들이밀며 어미아비를 볼모로 잡던 그 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원망이 올라왔지요. 그러나 그 원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천천히 채영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굽혀 앉았지요. 채영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분이와 눈이 마주친 순간 채영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지요. 놀라움과 수치심과 억울함과 후회가 뒤엉킨 눈빛이었습니다. 채영은 고개를 돌리려 했지요. 그러나 분이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아씨, 오랜만이옵니다. 채영은 굳은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으나 말이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분이는 품속에서 보자기에 싼 것을 꺼내 채영 앞에 내려놓았지요. 보자기를 펼치자 안에는 약재 한 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분이가 직접 약초밭에서 키운 질경이와 도라지, 쑥을 말려 만든 것이었지요. 분이의 어미가 가르쳐주고 분이의 손으로 키우고 말려 만든 분이의 것이었습니다. 채영은 그 약재 봉지를 내려다보다가 입술을 떨었지요. 왜 이러느냐? 나를 비웃으러 왔느냐? 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씨, 소녀는 비웃으러 온 것이 아니옵니다. 분이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지요. 아씨가 그날 소녀를 가마에 태우지 않으셨더라면 소녀는 서방님을 만나지 못하였을 것이옵니다. 소녀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씨로부터 시작된 것이옵니다. 분이는 약재 봉지를 채영 쪽으로 살며시 밀었지요. 이것은 빚이 아니라 소녀의 진심이옵니다. 부디 몸을 건사하시옵소서. 채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 분이는 알 것 같았지요. 후회의 눈물이었고 수치의 눈물이었으며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벽이 무너지는 눈물이었습니다. 채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분이야. 채영의 입에서 분이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박진사 댁에서 수없이 불러온 이름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지요. 명령도 아니고 면박도 아니고 지금껏 한 번도 담은 적 없는 무언가가 그 두 글자 안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그리하고도 내가 이러느냐? 분이는 대답 대신 일어서며 말했지요. 아씨, 몸 건강히 지내시옵소서.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채영의 흐느낌이 들렸으나 분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요. 용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임을 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분이의 마음속에서 채영은 오래전에 용서되어 있었지요. 가마에 올랐던 그 봄날부터 지금까지 원망 대신 성실함을 택하고 증오 대신 인내를 택하는 동안 분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채영을 놓아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분이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지요. 분이는 걸으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높고 맑은 봄 하늘에 흰 구름이 두둥실 떠가고 있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니 서준학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소, 부인? 분이는 서준학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지요. 봄바람 쐬러 다녀왔사옵니다, 서방님. 서준학은 분이의 웃음을 보며 따라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마루에 앉아 봄볕을 받았지요. 마당의 봉숭아꽃이 바람에 살랑이고 약초밭에서 쑥 향기가 은은하게 풍겨왔습니다. 처마 끝에서 제비 한 쌍이 집을 짓기 시작했지요. 어미가 지팡이를 짚고 마루로 나와 두 사람 옆에 앉았습니다. 어미의 침침한 눈이 마당을 향했지요. 볼 수는 없었으나 꽃향기와 바람과 제비소리로 봄이 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올해 봄은 유난히 향기가 좋구나. 분이가 웃으며 대답했지요. 어머님, 올해 약초밭에 쑥을 더 심었사옵니다. 가을이면 좋은 약탕을 다려드리겠사옵니다. 그래, 내 손에서 나오는 것은 모든 약이 되니까. 세 사람이 마루에 나란히 앉아 봄을 맞았지요. 서준학의 손이 분이의 손을 감쌌습니다. 분이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요. 화상 흉터가 남은 손목, 쪽풀물이 밴 손톱, 굳은 살이 박인 손바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지요.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이는 눈을 감고 그 모든 소리를 들었지요. 봉숭아 꽃잎이 바람에 날려 분이의 치맛자락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분이는 그 꽃잎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지요. 이 꽃잎이 바로 이 자리에 내려앉기까지 얼마나 먼 바람길을 날아온 것인지를 말입니다. 옛말에 적선지가 필유여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경사가 찾아온다는 뜻이지요. 분이는 종년의 몸으로 태어나 평생을 고단하게 살았습니다. 새벽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매질을 당하고도 고맙다 빌어야 했으며 부엌 구석에서 서서 밥을 먹어야 했지요. 그러나 그 고단함 속에서도 분이는 원망 대신 성실함을 택했고 증오 대신 인내를 택했으며 끝내 복수 대신 용서를 건넸습니다. 하늘은 그런 분이를 오래도록 지켜보다가 마침내 그 마음에 합당한 복을 내려주었지요. 채영은 높은 가문과 빼어난 미모를 타고났으나 그 마음이 고약하여 스스로 복을 걷어찼고 분이는 종년으로 태어났으나 그 마음이 곱고 선하여 하늘이 내려준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복은 가문이나 재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지요. 어떤 처지에서도 바른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곧 복의 씨앗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